이 삼성가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국보만 무려 37점이고요. 보물은 112점. 이건희 회장이 아꼈던 작품으로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는 금강전도입니다. 너끈히 10조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희 회장께서는 작품을 경매할 때 만약 상대가 외국인이라면 절대 양보하지 말고 상대가 한국 사람이라면 양보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미술이론학과에서 미술이론과 미술사를 연구하고 있는 이창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이건희 컬렉션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이번에 기증된 작품도 그렇고 기증되지 않은 목록도 일부분 공개가 되면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는지 세상에 공개가 되었죠. 너무 압도적인 양이다 보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비교하실 수 있는 분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술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적으로 1970년대 때부터 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시 말해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라 전대, 선대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작품을 수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이미 국보 100점 수집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었다라고 해요. 나라가 지키지 못하는 위대한 걸작들을 나 같은 사람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작품을 소장하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들리는 전언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께서는 작품을 경매할 때 낙찰받을 때 만약 상대가 외국인이라면 절대 양보하지 말고 상대가 한국 사람이라면 양보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집의 욕구보다는 작품을 좀 지키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제가 현재 문화재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현재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문화재단, 그러니까 이 모든 그냥 삼성가를 그냥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증 직전에 이 삼성가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국보만 무려 37점이고요. 보물은 112점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보 100개 프로젝트는 너끈하게 성공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번에 국가에 기증되었던 국보와 보물급 작품들이 무려 60점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미술 작품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해요. 조선시대 때의 회화 작품이라든지 불교 미술이라든지 그리고 근현대 서양 미술 작품까지 전부 다 총 망라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23,000여 점 가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 1,500여 점 가량 정도는 근현대 미술 작품들이라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작품들을 대부분 다 이제 국가에 기증하기는 했었지만 삼성가에서 지정 기증한 작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 컬렉션에 이중섭 화가의 작품이 무려 116점입니다. 이중섭 화가가 남긴 작품이 대략 한 500여 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한 20%가량을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104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이제 기증을 했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중에 12점은 따로 떼어서 제주 서귀포에 위치해 있는 이중섭 미술관에 별도로 지정을 했어요. 이건 비단 이중섭 미술관뿐만 아니라 장욱진, 박수근, 오지오 등처럼 지방에 활성화되지 않는 미술관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수많은 미술관에도 분할 지정 기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인즉 우리가 보통 미술관에 가게 되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내지는 국립현대미술관 정도만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방에도 그 작가를 위한 좋은 미술관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것도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기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품은 대략 한 23,000여 점 정도 가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가치로 환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사람들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충 평균적으로 2조에서 한 3조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학자들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너끈히 10조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은 10조 정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한 2조에서 3조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컬렉션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예술작품은 가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작품이 제일 비쌉니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는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번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거든요. 교과서에서 항상 보았던 작품 인왕제색도 이거 얼마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겠어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이런 작품들은 무가지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감히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이다. 그런데 무가지보도 알겠고 뭐 예술 작품 가격 매길 수 없는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 얼마야? 이게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술 작품들은요 돌려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시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작품이 경매장에 나오게 된다면 얼마에 팔리게 될까를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 화가의 작품도 좋고 아니면 이 화가와 비슷한 실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화가의 작품도 좋고 아니면 비슷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경매장에 나오게 된다면 얼마에 팔릴까, 내지는 요 정도 급의 작품이 이전에 경매장에서 얼마에 팔렸는지를 바탕으로 작품의 가치를 한번 환산해 보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번 컬렉션에 포함된 작품들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은 아마도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이라는 작품이 꼽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클로드 모네가 수련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대략적으로 한 250여 점 정도를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클로드 모네의 수련 시리즈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전 세계 어떤 경매장에 나오더라도 금액대가 좀 세요. 못 받아도 한 500억 정도, 비싸게 받으면 한 1000억 가까이 받게 되거든요. 이번 이원희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수련이 있는 연못이라고 하는 작품도 클로드 모네의 수련 시리즈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작품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 같은 데 출품이 된다,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너끈하게 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록펠러 컬렉션 정도가 그나마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8년에 이 록펠러 가문에서 수많은 상속 작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이 작품들이 한꺼번에 경매장에 등장을 하게 되었거든요. 세기의 경매다 라면서 한동안 뉴스에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경매장에 쏟아졌던 록펠러 컬렉션의 가치가 대략 한 1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희 컬렉션에 이번에 기증된 것만 대략 2, 3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기의 컬렉션이라고 불리우는 록펠러 컬렉션조차도 이번 이건희 컬렉션에 기증된 작품만 놓고 비교를 하더라도 비교 수준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증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기증 안 된 게 더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전체 이건희 컬렉션을 놓고 비교를 하자면 이건 솔직히 아시아권 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컬렉션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가장 좀 저는 신기했어요. 아무리 삼성이라고는 해도 개인 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작품을 소장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좋은 컬렉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재정적 지원입니다. 금전,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오너였으니까 뭐 돈 문제는 일단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관심입니다.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컬렉션을 수집할 수가 없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많이들 전해져요. 특히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백자와 달 항아리를 무척이나 좋아했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웬만한 전문가들보다도 더 박식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죠. 백자에 푹 빠져 있었던 이건희 회장은 수많은 교수들을 데려다가 백자와 관련된 수업을 듣기도 했었고 직접 백자를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요. 심지어는 이 조선의 백자와 중국의 백자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직접 백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청화 안료를 구해다가 비교를 하면서 직접 구워보기도 했었을 만큼이나 이 백자 사랑이 남달랐었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부인이었던 홍라의 여사 또한 엄청난 미술 애호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미술사학 전공자세요. 서울대 응용미술학과를 나오셨고요. 리움 미술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대한민국 예술계 대모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죠. 수많은 예술가를 여전히 후원하고 계시기도 하고, 일례로 우리 조성진 씨가 쇼핑스쿨에서 우승을 하기 이전부터 실력을 알아보고 후원을 이전부터 하고 계셨을 만큼이나 수많은 예술가들을 후원도 하실 뿐만 아니라 작품도 많이 수집을 하고 계시거든요. 두 분 다 예술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품들을 좀 많이 수집해 오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좋은 컬렉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안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도 많고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작품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기당하기 일쑤잖아요. 그런데 두 분 모두 다 작품을 보시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전해져요. 뭐 예를 들어 호나이 여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삼성가로 시집을 왔을 때 이병철 회장께서 재미난 훈련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만날 때마다 10만 원씩 그때 당시 돈으로 쥐어주고 인사동에 가서 작품을 구입해 보라고 시키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며느리의 안목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본인이 이루어 놓으셨던 그 호암미술관 관장 자리에 이 홍나이 여사를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예전에 유럽에서 일을 할 때 뵌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미술관을 둘러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보다 뭐 훨씬 더 박식하시더라고요. 웬만한 전문가 못지 않을 만큼이나 미술사적인 지식도 뛰어나시고 작품도 보시는 안목도 뛰어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도 많고 관심도 있고 좋은 작품을 뭐 고를 줄 아는 안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작품을 만날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이 좋은 컬렉션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조건은 바로 운입니다.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을 하셨다라고 해요. 이건 이건희 회장의 작품 매입 성향인데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절대 작품을 매입을 할 때 흥정을 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안 샀으면 안 샀지 작품을 깎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미술 중개상들 입장에서는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일단 가장 먼저 누구한테 들고 가겠어요? 이건희 회장한테 들고 가는 거죠. 사든 안 사든 이 집에 가면은 무조건 제값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안 산다라고 하면 다른 곳에 판매하면 되니까 일단 좋은 작품이 나오면 모두 다 우선은 이건희 회장께 다 들고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작품을 많이 접하다 보니 자연스레 이런 엄청난 컬렉션을 구성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아꼈던 작품으로 전해지는 작품들이 여럿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 그리고 김홍도의 추서부도, 그리고 또 아꼈던 작품이 바로 겸재정선의 그 100여 점에 가까운 금강산을 그렸던 금강전도들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이 작품 금강전도입니다. 심지어 금강전도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의 요청으로 이번 이건희 컬렉션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조선 최고의 화가로 불리우는 겸재정선의 인왕재숙대와 더불어서 위대한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금강전도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산 일대의 전 지역을 그림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라고 해서 금강전도라고 부릅니다. 일단 금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조선반도, 이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다. 이건 비단 우리에게만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에도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양반 사대부들도 금강산을 여행 가는 것을 좋아했었고요. 그곳에 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곳의 풍경화를 그리는 것이 또 유행하기도 했었거든요. 겸재정선 같은 경우에도 이 금강산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평생 살아생전에 3번이나 방문을 했었고요. 당시 사대부들 한 번 가기도 힘들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겸재정선은 3번이나 방문을 했을 만큼이나 금강산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이 금강산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이 금강산을 주제로 100여 점에 달하는 그림을 그려내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마치 하늘 위에서 금강산 일대를 다 내려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림을 그려내게 되는데요. 보통 이러한 기법을 부감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감법 형태로 그려낸 작품으로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금강산의 중요한 명소들이 전부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산 초입구에 위치해 있는 장안사라든지 이 정천의 관동별곡에도 등장하고 있는 높게 솟아오른 금강대, 그리고 사자바위 등 금강산의 명소들이 빼곡 차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잖아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드론을 띄워서 항공차례를 한 것만 같은 시선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도대체 겸재정선은 이런 식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었을까? 이게 좀 재미난 포인트입니다. 우리 학창시절 때 보통 외우잖아요. 우리가 겸재정선하면 진경산수화라고 외워버리잖아요. 실제 겸재정선은 진경산수화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진경산수화 라는 것을 들여다보시면은 그 진자가 참진이에요. 그래서
진짜 경치를 그린 산수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고, 진경산수화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있는 그대로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 그린 그림, 그러니까 사실적인 그림이다라고 오해를 하세요. 그런데 진경산수화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던 그림이 아닙니다. 크게 산수화는 세 개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관념산수화. 관념산수화는 말 그대로 관념적인 산수를 그렸던 작품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조선 전기 때 가장 유명한 산수화죠. 안견의 몽유도원도.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풍경을 이야기를 하자 안견이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상상으로 그려낸 작품이 바로 몽유도원도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접 본 풍경이 아니라 상상으로 그려낸 풍경화를 바로 관념산수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실제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풍경화는 실경산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산수를 그대로 그렸다라고 해서 실경산수화예요. 자, 그렇다면 겸재정선이 창시한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진짜 풍경을 보고 난 이후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풍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기도 하고 좀 과감하게 부각시킬 것은 부각을 시키는 등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진경산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서양 미술사와 비교를 하면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상, 말 그대로 자신이 어떤 사건이나 풍경을 보았을 때 그 찰나의 순간 자신이 받은 인상을 그림 속에 담아내어 그리는 것을 인상주의, 인상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의 감정을 담아 산수화를 그렸던 것이 바로 겸재전선의 진경산수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보통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이 뭐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중국이 최고입니다. 중국만 바라봐야 합니다. 어버이의 나라 중국을 따라야 됩니다. 항상 이런 거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중화사상 4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선시대 성리학 주자학에 빠져 있었던 모든 선비들, 양반들은요, 그냥 중국이 그냥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고 모든 것은 다 중국을 따라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문화들도 중국을 따라하게 되는데요. 그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모든 화가들은 중국에서 그려지는 화풍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만의 화풍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진경산수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중국의 화풍이 아닌 조선의 화풍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창시자가 바로 겸재정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겸재정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중화사상을 벗어나서 조선만의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낸 진정한 원조 K-팝 스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겸재정선은 지금만 인기가 좋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 때는 지금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 겸재정선의 산수화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양 남산 바로 아래 그 노른자위 땅에 기와집을 한 채 살 수 있을 돈 정도에 해당되는 300냥 정도가 겸재정선의 산수화 한 점 가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한 점이 지금으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 한 채 가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대충 한 30억, 40억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좋았었던 것이 아니라 청나라에서도 겸재정선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단들, 특히 역관들 같은 경우에는 겸재정선의 그림 한 점 들고 청나라로 넘어가면 그림 하나만 팔아도 몇 대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남겼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겸재정선 집 앞에는 그 그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라고 하고요. 기록에 따르면 겸재정선은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쉬지 못하고 두터운 안경을 끼고 평생 그림만 그렸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